1억 3천만 원이 사라진 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는 여자였습니다. 제 손에는 지금 도자기 파편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가장 공들여 빚었던 찻잔의 조각입니다. 경찰서 복도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것을 저는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이 파편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일 바라봤습니다. 깨진 것은 도자기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의 43년 인생도, 그 사람을 향한 믿음도,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그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선입니다. 청주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던 그냥 평범한 중년 여자였습니다. 결혼 한 번 실패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여자. 그런 제가 한 남자를 만나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의 동정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목소리로 비슷한 말을 속삭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이해해요.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제가 먼저 겪었으니 제가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청주 성안길 골목 안쪽의 작은 건물 1층에서 경선요라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고 가게도 협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제가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공간이었으니까요. 도자기를 빚는 일은 참 이상한 작업입니다.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 온 신경이 손끝에 집중됩니다.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이혼의 상처도 경제적 두려움도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막막함도 흙이 돌아가는 동안만큼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 잠잠함을 사랑해서 도자기를 했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어두고 작업하던 중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6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절반쯤 희끗했습니다. 쉰을 넘겼거나 넘겼을 것 같은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유독 또렷했습니다.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열된 찻잔들을 하나하나 들어 빛에 비춰보고 유약이 흐른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손님을 좋아했습니다. 도자기를 장식품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사람, 기능과 온도와 무게를 함께 느끼는 사람. 여기 이 찻잔은 왜 비대칭으로 만드셨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찻잔은 제가 이혼 후 처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완벽한 원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서요. 기계가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엔 떨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떨림 때문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겠지요. 그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더군요. 남자는 그날 찻잔 2개를 샀습니다. 이영태, 영수증에 적어달라고 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2번째로 공방을 찾아온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 방문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그는 도자기의 역사를 알았고 흙의 종류를 알았고 가마 온도에 따라 유약의 색이 달라지는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시간에 방송하는 음악 DJ 채널이었는데 구독자가 꽤 많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잔잔한 음악을 틀고 가끔 짧게 멘트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영상 속 그는 항상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얼굴을 안 보여줘요? 제가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와 음악만 남기고 싶어서요. 그게 더 오래 가니까. 참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얼굴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떠올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태 씨는 단 한 번도 낮에 공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에야 나타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영태 씨가 처음 제 손을 잡은 것은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공방 뒷마당에서 함께 수박을 먹다가 제가 씨앗을 뱉지 못하고 쩔쩔매는 꼴을 보며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고 그리 화려하지 않은 조용한 웃음. 경선 씨,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느닷없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하늘을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외로운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어야 제대로 작업이 되니까요. 저도 그랬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선 씨를 만나고부터는 혼자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신 심장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두근, 두근두근. 그는 정말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줬습니다. 제가 새벽에 실패한 작품을 부숴버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 아침 공방 문 앞에 쪽지와 함께 야쿠르트 한 병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창문에 불이 오래 켜져 있더군요.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어요. 그 쪽지 한 장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저는 첫 결혼해서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영태 씨는 스스로를 70억 원대 자산가라고 했습니다. 청주에 건물이 두 채 있고 대전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건설 관련 사업을 했고 지금은 반쯤 은퇴해 유튜브 방송을 취미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2016년 가을 영태 씨가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공방 리모델링 한번 해봐요. 이 공간이 아깝게 쓰이고 있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선물이에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 번 거절했습니다. 두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성의를 3번씩이나 뿌리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방은 6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벽을 허물고 창을 키우고 가마 옆에 작은 찻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성안길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경선 씨 공방이 완전 달라졌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싼 것을 그가 선물했습니다. 고가의 도제 재료들, 경기도 이천산 백자토, 일본에서 공수한 유약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불편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제 공방이 되는 거잖아요. 경선 씨랑 살 집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꺼냈습니다. 저 경선 씨랑 살고 싶어요.
같이 공방하면서 작게요. 그 말이 너무나 담백하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공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2번 다시 흘릴 줄 몰랐던 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태 씨와 1년 넘게 만났지만 그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있긴 한데 사이가 복잡해요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에게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미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왜 가족들이 그를 피했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2018년 봄이 되었습니다. 영태 씨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공방 찻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에 그가 손으로 찻잔을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경선 씨, 요즘 제가 사업 쪽에 자금이 좀 묶였어요. 저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자산가가 잠깐 자금이 묶였다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한 7, 8천 정도. 근데 담보로 쓸 부동산이 지금 등기 이전 중이라서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선 씨한테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할 사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재산인데. 저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재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공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태 씨는 그 돈을 받고 2달이면 돌려줄 수 있어요. 이자도 제가 다 낼게요라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거래처 정산이 또 늦어졌어요. 다음 달이면 돼요. 미안해요, 경선 씨. 다음 달이 됐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을지로의 어느 금은방에서 행운의 열쇠 금 장식품을 샀더군요. 가격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영태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내가 카드 없이 나갔는데 급하게 쓴 거예요. 바로 이체해 줄게요. 그리고 이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화점 가전 코너에서 15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87만 원. 저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다고 결론 짓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이상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인간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이자는 영태 씨가 내기로 했으니까요. 영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계좌 이체 실수가 있었나 봐요. 내일 당장 처리할게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자는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비상금을 털었습니다. 공방 뒷자리 서랍 깊숙이 모아뒀던 700만 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자를 메웠습니다. 영태 씨와의 연락이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사업적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분명 힘든 상황인 거야. 내가 더 기다려줘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공방 문에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공방 안에 있는 도자기들에도 번호가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번호였습니다. 1호, 2호, 3호. 제가 새벽 4시까지 혼자 앉아 빚어낸 것들. 흙에서 꺼내어 불로 구워 생명을 불어넣은 것들. 그것들의 압류 스티커가 붙는 것을 보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웃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눈물도 고이지 않더군요. 성안길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선 씨 사기당했대요.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 저렇게 현명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공방 뒷방에 들어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 섰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는 것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영태는 실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한 이영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추적이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여경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기 고소장 접수하려고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30대 후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영태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러다 그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분은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대전 소재 건설회사에 성실히 재직 중인 분인데요.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저랑 2년 넘게 교제한 사람이에요. 형사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그분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진술해 주셔야 알 수 있고요. 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영태 씨의 신분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형사는 잠깐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진술 정황을 좀 더 수집해야 하겠지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분 도용 사기에서 실제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실을 나오던 복도에서였습니다. 한 여자가 고소장 봉투를 손에 들고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무게, 같은 무너짐.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이영태 씨한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복도 한쪽 구석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희, 대전에 사는 52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영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그녀가 사진을 보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말고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경선 씨,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형사 앞에 앉았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영태 씨 본인이 직접 출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이영태, 아니었습니다. 닮았지만 달랐습니다. 눈매의 선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나이도 확실히 어려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누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경선 씨, 이쪽이 진짜 이영태 씨입니다. 그리고 김경선 씨가 만난 분은 잠깐의 침묵. 이영태 씨의 누나, 이영미 씨로 추정됩니다. 이영미, 여자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와 손을 잡았던 기억, 공방 찻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기억, 새벽에 받은 쪽지의 필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영미,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소름이 돋았고, 마지막에는 이상하게도 아주 조금 슬퍼졌습니다. 이영태 씨를 통해 언니 이영선 씨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영선 씨는 처음에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사흘을 연락하다 겨우 받은 전화 너머로 피곤하고 낡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제 동생 일이요. 우리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영선 씨는 53이라고 했는데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자 그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딸도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이가 사천을 잃었어요. 사업 자금이라고 대출까지 받게 해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한테도요? 이모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었겠지. 이영선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미가 처음 그런 짓을 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이영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남자라고 했어요. 치마를 입지 않으려 했고, 머리 기르기를 싫어했고, 남학생들하고만 어울렸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도움을 줬어야 했어요. 병원에 데려가든지 상담을 받게 하든지. 근데 우리 집은 그냥 숨겼어요. 창피하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영선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괴물을 키운 거예요. 이영미는 남동생 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웠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의 신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이영태가 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기 사건이 터진 게 2007년이에요. 이영선 씨가 말했습니다. 울산에서 한 여자분한테 자동차 담보로 돈을 받아 잠적한 거요. 그때 잡혀서 1년 6개월 살았어요.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요?
대전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3년에. 그때도 2년째 못 살고 나왔어요. 두 번의 전과, 그리고 저는 세 번째였습니다. 이영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미는 형사 처벌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영태다. 이영태로 잡아가라고요. 그 말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여자 교도소에 수감될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슬픔은 이영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아주 어린 시절의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제 공방문에 붙은 압류 딱지 앞에서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범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타인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영선 씨와 헤어지기 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선 씨, 우리 딸은 지금 통장에 빚만 남아 있어요. 20대예요. 이모한테. 저는 그 말에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찾읍시다. 그 말이 우리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는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영미가 또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몸이 불편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보를 받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영선 씨와 저는 201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영미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영미는 번번이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변장술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눈썹 모양을 바꾸고 머리색을 바꾸고 모자와 안경을 이용해 인상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타깃으로 삼는 것은 항상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혼자이고 감성적이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중년 여성. 울산에 먼저 갔습니다. 2007년 사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현재 60대 초반인 여성분이었는데 당시 잃은 돈이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차 한 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서요. 무역사업 자금이 잠깐 묶였다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영태라고 했어요. 저는 그분이 차를 내어주던 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말투가 같았습니다. 접근 방식이 같았습니다. 당신을 처음 보고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는 첫마디까지 같았습니다. 대전으로 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미용실 원장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달랐어요. 제 미용실에 손님으로 왔거든요. 여자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이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왔는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그녀도 영태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투자금 명목으로 3,500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거겠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청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영선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이영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미가요. 그 애도 어떻게 보면. 저는 잠깐 생각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라도 가해자가 될 권리는 없어요. 이영선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청주역에 내릴 즈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이영태라는 사람 쫓고 계신 분 맞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몸이 불편한 분을 사귀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기차 문이 열리는 것도 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영선 씨가 쫓는 동안 저는 이영미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방의 폐허 속에서 저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공방이 없는 채로 1년 넘게 지냈습니다. 친척집 작업실 구석에서 작은 전기가마 하나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미가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영미를 직접 끌어내기로. 그녀가 내 공방에 집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를 모아보니 그녀는 도자기나 예술 관련 공간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잊고 싶을 때 그 공간에서 뭔가 위안을 찾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터넷 도예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청주 도자기 작가 마지막 대표 작품 한 점 특별 경매. 직접 대면 거래만 합니다. 사진은 제가 이혼 후 처음 빚었던 그 비대칭 찻잔이었습니다. 이영태가 처음 공방을 찾아왔을 때 눈여겨봤던 바로 그 작품. 경찰 담당 형사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건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형사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통해 공방을 처음 알았어요. 저를 통해 나올 거예요. 게시물을 올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날 저녁 6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찻잔 아직 있나요? 직접 보고 싶은데요. 저는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영선 씨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왔어요. 경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폐허가 된 공방터 근처에 잠복 태세를 갖췄습니다. 저는 공방이 있던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반, 골목 입구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에 두꺼운 재킷, 키가 좀 작지만 보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2년간 봐왔던 그 걸음.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그 눈빛만큼은 기억에 있던 것과 같았습니다. 경선 씨, 그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손이 떨렸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영미 씨,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이영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은 그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결정적인 무언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영미가 달아난 뒤 저는 그날의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경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몸이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영미는 변장에 능했습니다. 얼굴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체형을 옷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완벽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는 영태 씨의 유튜브 방송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그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음정의 높낮이, 어미를 처리하는 방식, 그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의 미묘한 특이점, 그리고 제보된 뇌병변 장애 여성의 주변인을 통해 그쪽에서 영태 씨와 나눈 통화 녹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같았습니다. 어미 처리 방식, 쉼없이 이어지는 말의 리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가지고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가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2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인 발화 가능성 87% 이상.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영미가 새로 접근하고 있는 위치가 특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근방이었습니다. 저와 형사, 이영선 씨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안양역 근처 카페 앞에서 이영미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영태야. 남자를 왜 이렇게 잡아? 저는 그 소식을 전화로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허탈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영미는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남자 복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치고 남성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여성입니다. 재판장이 건조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공방에 들어왔던 그 사람. 그 떨림 때문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겠지요라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이 사람.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피해자 측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말을 시작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제 도자기의 비대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엔 떨림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했더니 그 떨림 때문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겠지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하나에 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었을 뿐이니까요. 울산의 피해 여성도 나왔습니다. 대전의 미용실 원장도 나왔습니다. 이영선 씨의 딸 은영 씨도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이모가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고요. 저는 이모를 믿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영선 씨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2년. 수십 명의 삶을 망가뜨리고 1억이 넘는 돈을 빼앗은 죄의 대가가 2년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영미가 겪어온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장은 그것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저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손바닥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이영선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경선 씨 수고했어요.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너무 가벼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영선 씨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그냥 잡았습니다. 이영미가 수감된 뒤 저는 천천히 일상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영미에게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방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성안길 골목의 그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하얗게 페인트를 바른 벽 위에 낯선 간판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다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창고 한 켠을 빌렸습니다. 작업 공간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전기가마 하나, 물레 하나, 흙 한 포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흙을 만졌습니다. 손이 흙에 닿는 순간만큼은 조금 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 킨츠기라는 일본의 도자기 수복 기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이어붙이는 기법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금빛으로 드러내어 그 균열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주워온 찻잔 파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맞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선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자국에 빛이 담겼습니다. 이 찻잔처럼 제 삶도 복원될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깨진 자국이 보이더라도 이어진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이영선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선 씨, 영미가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데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수감된 여자분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교도관한테서 들었어요. 다정하게 말을 걸고 어떻게 지내느냐,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영미는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멈추게 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2년 뒤 나오면 또 시작할 것입니다. 이영태의 이름으로 다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준 사람이 있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밤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절대 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심은 빠르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로움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흙을 만집니다. 여전히 비대칭인 찻잔을 만들고 있습니다. 깨진 자국이 있는 찻잔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솔직하고 더 사람 같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혼자 안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진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붙이면 거기에서 빛이 납니다. 이영미는 2년 뒤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